지난 시간에 이어서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비즈니스 전략 수립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합원들이 사업자나 소비자인 이용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비즈니스가 조합원의 비즈니스 또는 생활상의 필요, 열망과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는 반면에 노동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리고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보유한 지식과 숙련도에 의해서 비즈니스 범위가 결정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협동조합이라고 했을 때 청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신규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진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협력 모델을 통해서 아까 숙련도가 높은 협동조합 뭐 구성원들이 함께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하청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낮은 수준의 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숙련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그러면 노동자의 역량 향상에 이 협동조합은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조직의 경영에서 협동조합의 특성과 조합원의 규모 그리고 구성 및 역량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적 소유효과, 조합원 간 협력과 연대, 그리고 협동조합 간 협동과 연대 등을 통한 가치 창출을 협력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설계되고 조직적 루틴이나 조직 문화가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노동자 협동조합은 숙련도나 기술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게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신생이라고 했을 때는 구매 루트 그리고 판매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협력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내부적으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이것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법인격을 설립했다고 해서 협동조합적 소유효과나 조직원 간의 협력과 연대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방식의 법인격 설립은 협동조합의 장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는 부분이고 이 필요 조건에 조금씩 해서 우리의 역량들을 키워나는 그래서 경영 전략 및 이것을 관리하는 부분들에서 충분한 조건들을 형성해 나가는 그러니까 필요 조건만 있다고 해서 우리 기업이 잘 될 수 있다는 아니죠. 우리 기업은 그냥 그 수준의 이제 부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작에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충분 요건, 경영 전략도 필요하게 되고 기술력도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생태계가 중요하게 이제 부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어떤 결과물이 생길까요? 자산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출자금들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이 각각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 있는 출자금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 협동조합이라고 했을 때, 뭐 그 전액 출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일부를 출자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A라는 조합에서 B라는 조합에 2천만 원 출자하고 B라는 조합에서 똑같이 2천만 원을 출자했을 때 규모의 경제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서로 네트워크들을 잘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여러 개 조합의 가치 결합했을 때 1억 그 이상의 경쟁력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률과 정부의 정책이 협동조합 기업 형태를 투자자 소유 기업과는 다르게 구분하여 기업 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투자자 소유 기업과는 구분되는 사업 목적, 사업 원리, 자본 조달, 잉여의 배분 원칙을 지니고 있는지를 인정하여 이에 적합한 세제 등의 규제 정책이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가 협동조합의 성패를 가늠한다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뭐 그렇게 잘 나가는 뭐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금 조달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국내외 여행업을 지금 등록된 상태에서 지금 올 하반기에
종합여행업을 등록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국인들이 뭐 그러니까 우리는 국내를 여행하는 거나 해외 여행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해외 여행, 그러니까 해외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하는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법률상에. 그래서 이제 종합여행업을 등록하면 외국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애로사항이 하나 생겨 있죠. 뭐냐면 출자금, 그러니까 자본금이 5천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 협동조합은 3천만 원을 출자금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국내외 여행업을 등록하고 활동을 했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법률적으로 묶여 있는 것들이 많죠. 제가 내면 되죠, 다. 기본적으로 주식 회사를 하고 한다면. 근데 협동조합은 한, 사, 한 사람이 최대로 30%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3천만 원일 때 조합원들이 최대로 제가 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낼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아니면 차입을 해야 되는데 차입을 하면 또 자본 잠식이나 이런 문제들이 또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 조합원들한테 좀 정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흔쾌히 오케이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아직 성과도 없고 배당도 없는데 뭘 더 내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설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았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이제 모았고 이제 다음 달에 등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작업들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를 유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협동조합은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이나 한때는 후회하기도 했어요. 왜 내가 협동조합을 선택했지? 시작할 때 고민은 아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협동조합 방식 말고는 고민을 안 해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지금 이제 사업을 확장에 대한 고민을 아까 종합여행만 등 이야기했었는데 숙박업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 그러면 숙박을 하려고 하면 뭐 소규모지만 투자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특색을 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요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에서 잠시 고민했는데 뭐 지금은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되고 나서는 뭐 지금의 방식대로 또 이야기하는 그리고 또 다른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방식도 생겨요. 협동조합 밑에 자회사를 두면 되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같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간의 협동과 뭐 뭐 연대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등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 경남에는 아직까지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대구에 가면 이걸 지원하는 기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금들이 조금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지푸라기 협동조합의 내부에도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종료 아동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뭐 공부가 있다면 그리고 뭐 창업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조금 조성해보는 이런 것들을 최소 10억 정도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비하게나마 정립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태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의 형성에 우호적인 제도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지원 근거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협동조합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거에 대한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투자자 소유기업과는 달리 기업의 재무제표에 있어서도 포착되지 않은 생산자 조합원의 재무제표나 소비자 조합원의 가계부에서 포착되는 경제적 성과가 있다는 점들을 인식할 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하고 다른 내부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용자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의 판매 가격 혹은 구매 가격과 잉여가 조합원 정책에 의한 내생 변수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재무제표 이후에 조합원 차원에서 실현되는 경제적 성과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니까 특히 이제 많이 이용할수록 배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환원하는 구조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협동조합의 특성상 추진되는 조합의 역량 증진이나 사회적 신뢰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정의, 그리고 외부 효과 등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긴 하죠. 성과급 형태로 해서. 그것이 그러면 그렇지만 이 조합을, 그러니까 이 회사를 떠났을 때 그게 가능하냐라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나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함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내가 변화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그러니까 그게 경제적인 성과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생기는 것 중 하나가 재활용을 통한, 그리고 업사이클링을 통한, 그러니까 뭐 환경 문제를 통해서 기후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들의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여름 여름 뭐 어땠습니까? 많이 덥지 않았나요?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방식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나는 소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착한 소비를 통해서 이것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저희 이제 지프라협동조합에서 하는 추구 중 하는 분이 나눔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눔 여행은, 그러니까 직접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나의 소비, 그러니까 내가 여행했던 비용의 일부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여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나눔으로써 투자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니까 비용이 좀 부족해.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 갔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대구를 자꾸 예를 많이 드는데, 대구가 이게 사회적 경제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충격도 조금 많이 받았고, 했던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가면 많이 있어요. 카페 앞에 나눔 커피 뭐 이렇게 해서 누구나 들어와서 먹을 수 있도록 사전에 어, 결제하고 가는 거. 혹시 여러분들도 해보셨나요? 아니면 이용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러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커피 한 잔이 절실하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있는데 지갑을 안 들고 왔어요. 요새는 휴대폰으로 되기 때문에 뭐 가능하지만 그게 휴대폰도 안 들고 났다. 급하게. 이랬으면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뭐 그냥 집에 가실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가게가 주변에 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내가 커피가 급하니까 한 잔 먹고 다음에 내가 여유 있을 때 두 잔, 세 잔 결제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 나눔. 그리고 나는 여유가 있었는데 여유가 없는 분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뭐 어르신들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목마를 때 한 잔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협동조합의 약점과 협동조합 경영의 함의를 한번 들여다보면, 협동조합의 장점, 즉 협동조합의 비즈니스에서의 가치 창출 세 가지 원천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뭐 이거는 뭐 협동조합만 이런 것이 아니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최대한 보호하고 발전시키고, 장점은 극대화시키면서 하는 거. 이거는 협동조합이나 일반 기업이나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조직에 내재된 잠재적 취약점은 크게 뭐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무임승차, 그리고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 그리고 자본 조달의 한계 및 자기 자본의 변동성 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앞에 이제 화면에 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면, 협동조합에서는 노동자 혹은 이용자가 협동조합을 소유하고 경영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노력하고 동료 조합원들과 협력하여 노력한 만큼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협동조합적 소유 효과나 협력의 성과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이나 기여보다는 성과의 공유와 평등적 배분, 그리고 1인 1표만의 민주적 권리를 더 강조하게 되면 무임승차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서서히 생겨나요. 처음부터 바로 생겨나진 않죠. 그것이 불만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본 중심의 투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작죠. 하지만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물적 자본이나 지식 수준의 인적 자본에 있는 것보다는 신뢰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 간의 신뢰. 그러니까 함께해서 좋다. 이 문제를 같이 풀어서 좋다라는 신뢰와 협동의 노하우 같은 사회적 자본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각자 도생의 경쟁 논리가 강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러한 협동과 연대의 문화를 창출하는 것은 쉽지 않고, 협동의 편익 창출에 기여보다는 조합원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무임승차에 발생하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1인 1표다 보니까 이제 마음만 먹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조합원이 한 50명 되는, 그러니까 출자금이 1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에 한 30명 정도 되는 조합이 있다. 그런데 저 조합이 그러니까 지역사회 인정도 받고 성과도 내고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조합원에 가입하는 부분에서 크게 제약이 없어. 그러면 내하고 뜻이 맞는 사람 한 31명만 조합에 가입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쁘게 마음먹으면 뺏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뺏어올 수는 있었지만 가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래 가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떠나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그러니까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했던 사람의 낙심, 사람에 대한 신뢰, 조직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은 이후에 성공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구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도 꺾고 실질적으로 그게 또 잘 되냐면 또 잘 되지도 않고, 이런 이중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조합원 간의 신뢰가 낮아서 협동의 편익 창출이나 자신만이 기여하고 있는 다른 조합에 무임차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보완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합은 출자금을 아예 높여버리는, 그러니까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고 들어와서 심지어는 만 원을 내는 조합도 봤는데 10만 원을 내고 들어와서 이게 조직을 흔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경우에는 안정성이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출자금을 높여놓고 이제 다른 그룹은 후원 그룹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의 부분들로 채워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무임승차 자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임승차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출자금만 높인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으면 지분 싸움을 하죠. 근데 결정권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은 1대1, 1인 1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게 되는. 그래서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는, 그래서 내부적인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조합원의 그러니까 권리를,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게 하는, 그래서 교육에 참여하든지 소비자 일정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당장 들어와서 아니라 활동을 직접 해야 경영진으로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진입 장벽들을 조금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무임승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하는 협동조합의 설립 초기, 그러니까 진짜 힘들죠, 이 시기에는. 뿐만 아니라 조합원 수가 매우 커져서 조합의 성과를 나누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갈등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잠재적 무임승차 가능성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조합원의 구성 및 보상 시스템,
그리고 조직의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그 조직이 처음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점점 성장, 변화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산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며 연대하는 사업과 활동을 통하여 가치를 창출한 1인 1표 민주적 비즈니스 조직이기 때문에 필요와 열망 측면에서 조합원들이 동질성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원들이 조합에 기대하는 바가 크게 다르면 조합은 갈등이 커지게 되고 일부 조합원들은 휴먼 조합원,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는 거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서 조합의 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협조적이게 되는 거죠. 협동조합이 사업체로서 지속 가능하려면 조합원 수 증가가 필요하지만 조합원 수와 조합원 사이에 이질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질성이 커지면 사업 및 투자 방향과 잉여 및 손실의 배분을 둘러싼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들도 설득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조합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서로 다른 경우에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이 더 많이 커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뢰하고 이렇게 된다면 위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반면에 그 안에서 이제 이질적인 부분에서 한다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조합원이 한 300명 되는 조합이다 라고 했을 때 이 300명이 들어가는 공간을 대여하는 것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쉽게 그러니까 찾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모이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비즈니스 전략, 범위의 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 전략 등을 수립할 때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과 집단의 의사결정 비용의 억제를 통해서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직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100명까지는 직접 부분 참여에 대한 것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100명이 넘어가는 순간 대의원 제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온라인 제도의 도입,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통하여 창업 자본을 조달하고 추가 출자금과 내부 유보를 통하여 성장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자본 조달의 한계에 봉착할 수, 아까 앞에 설명을 제가 드렸죠. 이렇게 되면 사업자 협동조합과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은 자신의 비즈니스 운명과 관련해서 협동조합의 운명이 연계시키기 마련입니다. 투자의 다변화 원리와 상반되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그러니까 인력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위치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 협동조합 예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합원이 늘어나면 일자리를 아니면 급여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싫을 수도 있겠죠. 왜? 돈에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해결할 부분이 좀 필요하고, 따라서 조합원들은 자연스럽게 뭐 협동조합에 이제 출자하는 것들을 꺼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2천만 원 정액 갈 때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출자자 조합원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내부를 올리는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의 욕구가 이제 다양해지는, 그러니까 당초에 고민했던 내용 플러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가치도 같이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고요. 주식의 거래를 담당하는 파생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협동조합에서는 자본 지분의 소유자와 노동자 혹은 이용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자본 지분의 거래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의 교체 혹은 탈퇴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부분이 생기고, 출자 정서의 가치가 평가되지 않죠. 주식은 한 주가 좀 액면가 5,000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5,000원 이상이 갈 수도 있고 이하도 갈 수 있는 매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협동조합의 출자 정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냥 액면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사용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조합원을 탈퇴할 때,
그대로 이제 받아가는, 그것도 다 받아가지 않죠. 이익이 남으면 플러스 알파를 배당을 받아서 나오고, 마이너스가 되면 그것만큼 책임을 다 하고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의 구조를 가지거든요. 뭐 이런 부분, 근데 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그 물려주는 거, 유산으로는 이제 정년은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있어서 이제 이것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해 보면, 무임승차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 대한 비용, 이런 것들, 1인 1표가 가지는 민주성도 있는 반면에 비용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본 조달의 한계에 있어서 이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출자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서 가지는 한계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두 건강, 이제 날씨가 조금 기후가 이제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